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력 렌즈와 블랙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그 뒷부분에 있는 그 일과 운동 에너지 관계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안 되면 되는 대로 중력 렌즈와 블랙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 55쪽입니다. 55쪽에 보니까 중력 렌즈와 블랙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중력 렌즈가 뭔가라고 하면 아인슈타인은 이제 빛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휘어지는가? 예를 들어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온다면 이거에 의해서 이 돋보기, 태양이 돋보기인 것처럼 이렇게 휘어진다 이 말이죠. 돋보기처럼 휘어진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커다란 아주 무거운 천체가 있다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렌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력 렌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면서 로켓 안에서 물체를 옆으로 던지면 물체는 옆으로 가지만 로켓가 올라가게 되면 로켓 안에 탄 사람은 물체가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돌멩이를 옆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고 빛을 옆으로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을 옆으로 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돌멩이가 이걸 빛이라고 해요. 빛을 옆으로 쏩니다. 빛을 옆으로 쏘면 빛은 일직선상에서 그대로 가잖아요. 빛은 일직선상으로 가는데 여기에 로켓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로켓가 점점 슝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시죠. 여기 있는 사람이 보면 로켓에 탄 사람이 보면 밖에 있는 사람 보세요. 우선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 빛은 옆으로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옆으로 지나갈 뿐인데 로켓 안에 탄 사람이 보면 어떠냐면 빛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가지요. 그럼 이 사람이 보면 어떠냐면 처음에는 이만큼 높이였는데 그 다음에 이만큼 높이, 그 다음에 이만큼 높이, 그 다음에 같은 높이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냐면 자기가 자기가 가속 운동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가는 걸 모르니까 이 사람이 보면 어떠냐면 빛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빛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빛이 아래로 떨어진다. 왜냐하면 자기가 앞으로 가니까. 자기가 앞으로 간다는 말은 자기가 앞으로 이 사람이 로켓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잖아요. 앞으로 진행하는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빛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휘어집니다. 빛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가속 운동하는 반대 방향이니까 무슨 방향이야? 요거는 관성력의 방향이에요. 따라서 가속 운동을 하면 로켓가
가속 운동을 하면 관성력의 방향으로 휘어진다. 관성력. 그런데 관성력하고 아시다시피 관성력과 중력의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어. 그러니까 관성력의 방향으로 휘어진다는 말은 중력 방향으로 휘어진다는 말이지. 중력 방향으로 휘어진다는 말은 여기에 태양이 있다면 빛이 이렇게 와요. 그럼 중력이 어느 방향이야? 중력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방향 이렇게 가다가 중력 방향으로 휘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중력 방향으로 휘어진다. 그래서 커다란 천체, 질량이 큰 천체가 있으면 빛을 이렇게 당기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빛을 당기니까 렌즈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과서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빛의 휘어짐이고요. 넘겨서 56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56쪽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로켓을 타고 갈 때 빛을 옆으로 쏘면 빛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은 바로 빛이 로켓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관성력의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낸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고 빛이 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측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불행하게도 본인이 그것을 말은 해놓고 확인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본인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1919년 영국의 에딩턴이라고 하는 천체 천문학자가 개기일식 때 빛이 태양 뒤에 있으면 태양이 워낙 밝으니까 태양 뒤에 있으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달이 태양을 이렇게 딱 가리니까 꼼꼼해졌어요. 꼼꼼해졌을 때 태양 뒤에 있는 별을 관측을 한 거지요. 태양 때문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태양이 있으면 여기에 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의 눈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오다가 여기로 올 수가 없잖아요. 올 수가 없는데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휘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별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곳에 있는데 별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누가? 영국의 에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지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에딩턴이 이것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커다란 발견이다라고 해서 기념우표도 발간하고 거대한 행사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5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휘어진 정도를 에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력 렌즈 효과도 있고요. 57쪽에는 이제 가상 실험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 마찬가지 중력 렌즈 효과에 대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아인슈타인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커다란 천체에 의해서 천체 뒤에 있는 별이 여기가 커다란 천체가 있고 천체 뒤에 있는 별이 이렇게 오다가 내 눈에 들어오니까 실제로 별은 커다란 천체도 별이라고 보면 커다란 별 하나 그 뒤에 있는 별 두 개밖에 없는데 실제로 보이는 건 이 별. 그다음 얘는 안 보여야 되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안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휘어져서 이곳에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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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별이 4개가 더 보이고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에 위아래 4개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십자가 모양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증명이 되는 것, 우리가 이거 일상생활에서 써요, 안 써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사실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그러니까 가속도가 큰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씁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어떠냐면 인공위성에서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시계하고 지구에서 돌고 있는 지구의 시계하고 같을까라고 하면 달라요. 어떠냐 하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인공위성을 보면 인공위성이 움직이잖아. 인공위성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놈은 속도가 어떻게 돼? 느리게 가. 그래서 인공위성의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이 있는 곳의 중력하고 지구가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있는 이 지표면에서의 중력하고 비교해보면 어디 중력이 더 커? 지구의 중력이 더 커요. 지표면에. 그러니까 중력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놈이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건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중력이 큰 곳에서의 시간이 늦게 간다는 건 일반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사람이 시간이 인공위성보다 늦게 가고, 지구에서 보면 인공위성이 시간이 늦게 가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일반 상대성, 중력에 의한 시간 느리게 가는 게 더 크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이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거야, 인공위성보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인공위성의 시계와 지구 시계는 우리가 교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랙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블랙홀. 사실은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건 워낙 요즘에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블랙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질량이 매우 큰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중력 렌즈 효과를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 커다란 천체가 있어요. 질량이 아주 큰 천체입니다. 그러면 빛이 어떻게 돼? 가다가 이렇게 휘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렌즈 효과에 의해서 휘어집니다. 그런데 천체가 있는데 질량이 매우 큽니다. 질량이 매우 큰 천체예요. 그러면 빛이 가다가 이거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빨려. 그래서 이쪽으로 빛이 나오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된 천체를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구에서 어때요? 지구에서 사람이 물체를 던져. 그럼 얘가 가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아주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지구 표면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략 한 7.9, 약 초속 8km 정도로 던지면 지구 표면을 따라 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좀 더 세게 던져서 11.2km로 던지면 이 돌멩이가 지구를 탈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질량이 워낙 크다고 해봐. 아주 지구의 질량이 매우 커. 그러면 어떠냐면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속도는 어때야 돼? 또 더 커야 될 겁니다. 얘가 크면 지구 탈출 속도는 더 커. 탈출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다가 지구의 질량이 점점 커지면 지구 탈출 속도도 점점 커지고, 끝내는 나중에는 얘를 빛의 속도로 돌멩이를 던진다 하더라도 이 돌멩이가 지구를 탈출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지구를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블랙홀이냐 하면
천체의 탈출 속도가 빛의 속력보다 큰 천체를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위성 하면서 탈출 속도 배웠잖아요. 탈출 속도가 얼마지? 탈출 속도 V는 루트 R분의 2G에 이게 탈출 속도예요. 그런데 얘가 얼마보다?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크면 얘가 블랙홀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구의 질량은 그대로 두고 지구의 질량이 이제 5.9 곱하기 10의 24kg이니까 만유인력 상수 넣고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클까요? 그러니까 지구의 질량이 작아지면 중력이 점점점 커지는데 지표면에서 이렇게 되다가 계속 작아지면 언제가 되면 블랙홀이 될까? 언제가 되면 지구에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할까를 계산해 봤더니 대략 한 2cm, 1.5cm에서 한 2cm. 그러니까 지구를 계속 압축을 해요. 질량은 변함이 없겠잖아. 지구를 계속 압축해서 지구의 질량은 변함이 없지만 계속 압축을 해서 지구의 크기가 약 한 탁구공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지표면에서 빛을 쏴도 빛이 올라갔다 이렇게 다시 떨어져. 빛이 이 탁구공만한 지구를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구가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교과서 59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59쪽에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블랙홀에서의 탈출 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블랙홀에서는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어때? 더 커야지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건 빛이 못 빠져나가니까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랙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크잖아요. 중력이 크면 관성력도 크고, 중력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중력이 크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뭐가 커? 중력이 크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 느리게 가. 그러면 중력이 매우 크니까 시간도 매우 느리게 가. 그러다가 여기가 블랙홀이면 이 지점에서 블랙홀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중력이 커지잖아요. 중력이 점점 커진다는 말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말이야. 여러분들 혹시 인디펜던스 데 아니야 뭐지? 뭐 영화 있었잖아. 일반 상대성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상대성 이론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어느 별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우주선에 있던 사람은 시간이 매우 많이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중력이 매우 크다라고 하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블랙홀이 있잖아요. 블랙홀에서 점점 가까이 오면 시간이 느리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딱 멈추는 때가 있어요. 이게 블랙홀로 가까이 오다가 시간이 딱 멈추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사건의 지평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에 오면 시간이 멈추는 그곳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중력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력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력파냐 하면 중력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사람이 있어요. 봅시다. 지구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끌려가죠. 지구가 이 사람을 끄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끌려간다는 말은 지구가 이 공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 그 영향에 의해서 이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가 없다면 어때? 이 사람은 끌려가지 않아. 끌려가지 않아. 그러면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은 공간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가 이 사람이 있고 지구가 이제 없어요. 지구가 없어. 지구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고 지구가 있어. 지구가 어느 순간에 여기 지구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 가만히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지구가 뿅 하고 나타났어. 나타나면 이 사람은 끌려가겠지. 이게 끌려갑니다. 지구가 뿅 하고 나타나면 끌려가. 그런데 나타나자마자 끌려갈까요? 아니면 나타나고 어느 정도 이 지구의 영향력이 쫙 퍼져나가다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얘가 끌려갈까요? 정답은 나타나자마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고 조금 있다가 얘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구라고 하는 놈이 우주 공간에 뿅 하고 나타나면 어느 순간에 뿅 하고 나타나면 얘가 만들어내는 중력장이 있는데 그 중력장이 빛의 속도로 쫙 퍼져나갑니다. 여기에 뿅 하고 나타나면 얘가 빛의 속도로 중력의 영향권을 쫙 만들어. 중력의 영향권을 딱 만들다가 얘가 그 영향권 안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봐. 이 세상에 우주가, 여기 사람이 있는데 지구가 뿅 나타나면 어때? 조금 있다가 끌려가지. 뿅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끌려가던 신을 잃어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뿅 나타나면 조금 있다가 끌려가. 무슨 운동으로? 가속운동으로 끌려가지. 힘을 받으니까 가속운동으로 점점 끌려가. 그러다가 얘가 뿅 하고 사라졌어. 사라지면 끄는 힘이 없지요. 끄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 등속 운동으로 끌려가. 등속도 운동. 가던 아무런 힘도 안 받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으로 끌려가. 그러다가 다시 또 뿅 나타나면 어떻게 돼? 뿅 나타나면 다시 점점 빨리 끌려가. 또 사라지면 또 등속 운동으로 가고 또 뿅 나타나면 점점 빨리 끌려가고 이렇게 될 거야. 그렇다면 이제 지구가 이 사람이 있는데 지구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 빨리 힘을 받다가 가속 운동하다가 등속 운동하다가 가속 운동하다가 등속 운동하다가 가속 운동하다가 등속 운동하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끌려가다 안 끌려가다 끌려가다 안 끌려가다 끌려가다 안 끌려가다 힘을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떠냐 하면 중력이라고 하는 영향권에 의해서 중력의 영향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니까 어떻게 돼? 그것이 중력이 파동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중력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어떤 데서 나타나느냐 하면 커다란 천체가 우주에 있어. 커다란 천체가 있어. 천체가 이게 빵 하고 터지면서 흩어져.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던 중력이 한 곳에서 쫙 당기다가 얘네들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얘가 받는 중력이 약해져. 중력이 약해지니까 일정한 큰 중력을 받다가 중력이 약해지니까 얘는 중력이 파동의 형태로 왔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력파 또는 어떠냐 하면 봅시다. 여기 커다란 천체가 두 개가 있어요. 커다란 천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얘 주위로 원운동을 해. 이렇게. 근데 얘는 얘 주위로 다시 또 원운동을 해.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럴 때는 서로가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천체가 있어요. 쌍둥이 천체가 있습니다. 쌍둥이 천체가 있는데 이렇게 돈다면 이 주변에 돌고 있을 때 새로운 놈이 여기 하나 있다고 그래봐. 새로운 놈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얘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중력을 세게 받았다, 약하게 받았다, 세게 받았다, 약하게 받았다 그러겠지요. 그러면 중력이 세게 받았다, 약하게 받았다 하면 중력이 파동의 형태로 이게 줄렁줄렁 나가는 거예요. 왜?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하니까. 얘가 이렇게 돌게 되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력이 펄스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펄스 모양으로 오는 것을 중력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력파가 지구의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싶었지만 사실 발견하기 힘들다가 몇 년 전부터 이 중력파를 라이고라고 하는 이 천체를 관측하는 거대 장치에서 중력파를 검출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기고 됐는지를 갖다가 알게 되는 하나의 또 발견하는 시초가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교과서 60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60쪽하고 61쪽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튜브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데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62쪽 일과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과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입니다. 우선 2일부터 잠깐 볼게요. 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W라고 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일이라고 하는 건 이거 벡터가 아니에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리 아니에요. 스칼라리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방향이 없다 그래요. 2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2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10 곱하기 이동거리. 근데 이게 단순한데요. 단순한데 10 곱하기 이동거리 이것만 딱 가지고는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이렇게 틀리게 됩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1에 대한 식이 생겼습니다. W는 1은 스칼라예요. 그런데 벡터에다가 거리가 아니고 변이에요. 이렇게 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 내가 앞에 거의 첫 시간에 벡터와 스칼라를 하면서 벡터의 합과 차를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곱입니다. 벡터의 곱. 벡터의 곱인데 벡터의 곱은 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 내적, 외적, 다이애닉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요거 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벡터와 벡터를 곱했는데 벡터와 벡터를 곱하니까 결과가 벡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결과가 스칼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점으로 곱하면 얘는 결과가 스칼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것을 풀면 더 쉬워집니다. W는 어떻게 되느냐? fs 코사인 세타. 이것이 바로 2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W는 뭘까요? 2일이고요. F는 힘입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 그 다음에 S는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세타는 뭘까요? F와 S의 끼임각이. F와 S의 끼임각이 뭐야? 힘과 이동하는 방향과의 끼임각입니다. 힘과 이동하는 방향과의 끼임각. 단위를 한번 써볼까요? 힘의 단위는 뭐지? 뉴턴. 이동거리 미터 그렇습니다. 끼임각은 각도는 이제 코사인 세타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단위를 뭐라고 써요? 줄이라고 씁니다. 줄. 일의 단위를 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떠냐 하면 이 일의 단위 줄은 fs 코사인 세타 얘는 단위가 없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돼요. 힘의 단위와 거리 뉴턴과 미터를 곱하면 그게 바로 이 일이다. 그래서 뉴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라고 하는 건 뉴턴 미터를 줄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일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일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일에서는 어떠한 힘이 이 일을 했느냐. 이 일에서는 어떠한 힘이 이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어떠한 힘이 이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냥 이 일을 구하라 이런 거 중요한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는데 이 일을 구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물체를 드는 힘이 한 일을 구해라. 미는 힘이 한 일을 구하라. 중력이 한 일을 구하라. 마찰력이 한 일을 구하라. 수직항력이 한 일을 구하라. 이렇게 누가 한 일을 구하라. 어떤 힘이 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일은 W는 F에서 코사인 세타입니다. 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게 갑시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이게 F하고 똑같으니까 힘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스몰 F라고 할까요? 이렇게. 수평면과 알파의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이렇게 끌었더니 이 물체가 여기까지 왔어요. 얼만큼을 받는다 봤더니 L만큼 왔어요. L만큼 왔습니다. 이제 2를 구할 건데 2를 구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라고? 어떤 힘이 일을 했느냐, 어떠한 힘이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이 물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는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하는 방향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지요. 같으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무렇게나 풀어도 되지만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분해해야 돼. 어떻게 분해한다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요. 움직이는 방향과 그리고 그것의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구합니다. 힘을 분해합니다. 움직이는 방향 이거하고 그것의 수직인 방향 이것으로 힘을 분해하죠. 힘을 분해하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알파잖아요. 전에 했습니다. 요것분의 요거 하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요것분의 요거 하면 코사인 알파. 요것분의 요거 하면 코사인 알파. 얘가 F니까 얘는 얼마야? F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것분의 요거, 요 길이는 이제 요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분의 이거 하면 사인 알파입니다. 그래서 얘가 F 사인 알파. 그러니까 우리는 F라고 하는 힘은 얘와 얘를 더한 것과 같이요. 벡터적으로. 그래서 이 노란 거 두 개를 더하면 F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힘을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F가 한 일을 구하라. 이 일에는 어떤 힘이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런데 F가 한 일을 구하래. 해볼게요. 이 일 구하는 식 어떻게 구하죠? W는 Fs 코사인 세타입니다. F 얼마예요? F가 한 일이니까 요 F 대신에 F를 넣으면 되지. S 물체가 얼마큼 움직였어? 물체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어. 얼마? L. 끼인가 얼마예요? 끼인가. F라고 하는 힘은 이쪽.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인다. 끼인가 알파네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F가 한 일은 스몰 F가 한 일은 스몰 FL 코사인 알파. 두 번째 F 코사인 알파. F 코사인 알파. 이게 요 힘이 한 일을 구하라 이 말이야. 요 힘이 한 일. 해볼까요? W는 Fs 코사인 세타에서 F가 얼마야? F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F 코사인 알파입니다. F 코사인 알파. 이동한 거리 얼마나 움직였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L 움직였지요. 그 다음에 끼인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돼. F 코사인 알파하고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하고의 끼인가이야. F 코사인 알파 요 방향이지요. 요 방향이고 물체도 이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끼인가 얼마야? 같은 방향이니까 0도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0도. 그랬더니 얼마 나와? 코사인 0은 얼마니까? 1이잖아요. 있으나 마나고 FL 코사인 알파 그러네요. 어쨌든 F 코사인 알파하고 L. 그래서 FL 코사인 알파. 얘가 같아요. 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힘이 한 일을 구해볼까요? 요 힘이 한 일. 뭐지요? F 사인 세타가 한 일. F 사인 세타가 한 일.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볼게요. 일 구하는 거 W는 Fs 코사인 세타에다가 넣는데 F가 얼마지? 여기서 F 요겁니다. F 사인 세타. S 얼마큼 움직였어? 힘은 이쪽으로 작용되지만 물체는 이렇게 움직였어. 얼마큼 움직였어? L만큼 움직였어요. L. 그 다음에 끼인가 얼마예요? F 사인 알파는 이쪽,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끼인가 얼마? 90도. 코사인 90 얼마입니까? 네, 0이에요. 얘가 0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일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 이 힘은 F라고 하는 이 힘은 F 코사인 알파와 F 사인 알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얘가 한 일과 얘가 한 일은 똑같더라요. F가 한 일하고 어디 있어? 스몰 F가 한 일하고 F 코사인 알파가 한 일은 서로 똑같아요. 얘하고 얘가. 그러니까 얘가 한 일은 얼마가 돼? 0. 왜 0일까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여.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F 사인 알파라고 하는 이 힘은 물체가 움직이는데 도움을 줄까요? 방해를 할까요? 결론은 뭐냐면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방해를 하지도 않아요. 아무 영향가가 없는 힘이야. 아무 영향가가 없어. 그러니까 F 사인 알파는 움직이는 데 있어서 위로 작용되니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 어떤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주니까 움직이는데 도움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야.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움을 주려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거나 방해를 하려면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쪽으로 힘을 가하거나 그래야 돼. 그래야 도움이고 방해입니다.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되는 이러한 힘은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방해를 하지도 않는 아무 영양가가 없는 힘이에요. 단지 이렇게 작용되면 이 물체를 살살 들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마찰력이 존재한다면, 마찰력이 있다면 그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마찰력의 크기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이 그림에서 F 사인 세타는, F 사인 알파는 물체가 움직이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도 방해를 하지도 않는 그러한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물체가 받는 물체의 R자 힘이 한 일만큼, 물체의 R자 힘이 한 일만큼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뭐만큼? R자 힘이 한 일만큼 뭐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R자 힘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R자 힘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